제주, 영남, 호남 지속가능 발전 워크샵 이렇게 해서 초성으로만 썼는데요. 사실 초성으로 기록을 하는 게 한 6,000년쯤 된 그 기록법이라고 그럽니다. 산스크리트어에 보면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허드로 시작을 하고요. 네 가지 주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 발전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탄소 중립 사회하고 지속가능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되는 유럽 그린딜, 한국의 K 뉴딜, 그린 뉴딜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모이신 활동가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를 뽑으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 6개월, 7개월 갑니다, 지금. 근데 이걸 쭉 보고 있으니까 지속 불가능한 탄소 경제 미래가 2020년에서 2100년까지 이렇게 쫙 올 텐데, 그걸 달로 따져봤더니 한 16배속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오늘 폭염이고, 오른쪽은 이제 마스크 쓰면서 또 내일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탄소 기반의 시장과 자본에 고착된 현대 문명의 한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한 반년 동안에 마술적으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인식론적인 그 단절 혹은 전환이라고 예전에 가스통 바슐러라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순간입니다. 인식은 뭐냐면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건, 에피는 다시 돌아오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쭉 하고 새로운 걸 만나면 그걸 경험에다 비추어서 이제 다시 알게 되는 게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나 이제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인텔렉트 앤 이미지네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오늘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경제적 관점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이제 지구 위에 사람이 삽니다. 지구가 뭐냐 그러면 정의를 할 때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10만 년 주기로, 지구과학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태양한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슬라이드가 없는데 4만 1000년 주기로 이 지구 축이 22도에서 24.5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한 23.5도쯤 기울어졌다 그래도 지구본 사다가 보면은.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기울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 기울어진 것만 아니라 지금은 지구 자전축이 북극성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5,800년 주기로 직녀성하고, 배가 직녀성하고 북극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지구축이 북극성을 가리키지, 조금 지나면 한 만 몇 년 지나면 이제 직녀성을 가리키고 있을 거니까, 그때 학생들 교과서는 다 다시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오이코스, 노모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코노믹스를.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을 가리키고 노모스는 법칙, 법률, 관리 이런 걸 가리킨다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단어들을 찾다 보니까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집 밖에 있는 마을의 영역, 마을 혹은 공동체의 영역,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어의 어원이, 그래서 이집트어로 노모스는 경작지를 가리키고 들에 나가서 같이 마을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걸 가리키고, 오이코스는 집을 가리킨다. 그래서 경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 이윤이나 혹은 효용을 사이에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공간,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공동선 혹은 정의를 실현하는 광장하고 시장을 같이 아우르는 말이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볼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 사회, 환경 요 세 축 중에서 한 축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와 광장에서의 대화가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이 자연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환경이 어그러졌는데, 그 환경이 어그러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생각을 하면은 환경 보호 혹은 자연 보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극성은 왔다 갔다 하고 직류성도 가고, 과거 40만 년 동안에 그 지구의 대기의 온실가스 평균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200ppm이고 최고가 300ppm이었답니다. 근데 최근 100년 동안에 저 최고치가 400ppm을 넘어서 이제 420ppm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극에 있는 얼음을 뚫어가지고,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을 뚫어가지고 CO2를 측정을 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연하고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집이 있고 그 바깥 원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는 이제 들판이 있고 산이 있죠.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걸 보시면, 들판에 가면은 밀 팔촌들이 살 거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뽑아다가 농장 밭에서 밀을 키웁니다. 그다음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를 만들고, 거기까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 빵이 되고, 나무가 숲에서 나무를 떼다가 원목을 갈라다가 식탁을 만들어서 빵하고 식탁을 집에서 이렇게 놓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런 그 인간의 생활 기본을 영위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장에서는 교환이 일어나고 등가치 혹은 형평이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 그 반대편의 광장에서는 문화유산이나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뭔지, 공동선이 뭔지,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원천이 경세재민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경제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개념이다. 현대 문명은 아시는 것처럼 불평등, 부정의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박탈이라고 그러죠. 디프리베이션. 그 다음에 인간기원 재난과 재해로 인한 삶의 질 하락, 디플리션, 고갈, 디그레데이션, 악화. 이렇게 세 가지 트리플 D 등급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트리플 D 부도 등급에서는 트리플 C까지는 가자. 그래서 C의 키워드가 뭐냐면 포괄적이고 컴프리헨시브하고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청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트리플 B로 가야 될 텐데, beautiful, bright, better, 그렇죠? 아름답고 밝은 더 나은 세상, 이걸 이제 미래 세대한테 남겨주는 거고, 트리플 A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리플 D에서 트리플 C로 가자가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들의 당면 목표다, 이렇게 잡고, 아까 오이코스 노모스 요원은 여기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경세재민에 왜 경제를 오이코스 노모스를 경제로 풀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경세, 치국, 경세 이렇게 있고,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조민 이렇게 해서 이제 서경 무성편에 보면은 이 백성을 편안하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일이다라고 이제 경제학을 정의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사꾼들이 시장에 만나서 가격을 두고 사고 파는 게 경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적으로 저 백성민자를 보면은 원래 글자 형태가 애꾸눈에다가 다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사람을 만들어 내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정복을 하면 눈도 하나 빼고 다리도 하나 잘라서 이제 다스리려고 해놓은 건데,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피지배 계급이 다시 주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지요. 아까 동영상을 보셔서 생각이 났고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발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데벨롭먼트를 개발이라고 할 거냐 발전이라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뮤리달 선생님은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향상, 임프루브먼트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은 뭐냐? 어원 그대로는 이 봉투를 디벨로프니까 엔벨로프를 열어서 익스트랙트 꺼내는 건 말하는데, 자원이나 사회적 유산이라고 하는 큰 봉투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 꺼내서 쓰는 게 이제 개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그래서 보면은 자연 안에 인류 사회가 있고, 인류 사회 활동이 경제 활동인데,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 쓰고 지속 가능하려면 얼만큼 매년 매달 가져다 쓸 건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은
매번 갖다 쓰는 것이 기존에 있는 거를 안 허물 정도로 사람이 생산을 하면 다시 이제 저축도 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재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총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각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연자원과 사회적 유산의 시간 미분값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제 기술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뭐 강지속성, 약지속성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떼버리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구단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뭐뭐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저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글자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향상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사회와 지속가능 경제는 1492년 이래 세계경제 500년하고 한국경제 500년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1492년은 스페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슬람 세력이 다시 근동으로 넘어간 기점이 되고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이슬람 상인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라나다에서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그 지리상의 발견이 있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중상주의가 준하고 1800년에 딱 부딪히면 두 개의 인류 문명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회 문화적으로 신분제가 깨지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사회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저 까만 줄이 세계 경제 전체 평균 그 GWP입니다. 세계 총생산의 성장을 보는데 1500년에 100불이었던 게 2000년 들어가면 한 10,000불 정도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1962년에 100불 됐다가 1997년에 10,000불 넘어갑니다. 30년 만에 500년을 따라잡는 셈이죠. 근데 저기 1800년을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산업혁명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지금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이어서 제국주의 확장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1960년대에 다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자원민족주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서구 사회에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72년에 로만 클럽이 모여가지고 얘가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란 말이 처음 나오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1983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커미션을 하나 만들고 198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룬틀랜드 보고서를 만듭니다. 저도 브룬틀랜드 보고서는 앞부분만 지금 읽다가 아직 마지막까지 덜 읽은 상태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 그러면은 미래 세대하고 현재 세대 이야기하고 브룬틀랜드 보고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활동가들조차도 브룬틀랜드 보고서에 서문이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방긋방긋 웃으시기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왔는데 한국 경제 40년의 저 파란색 수치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메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0년, 1800년에서 이제 2000년까지의 세계 경제 성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인과응보는 뭐냐? 저성장 채무 경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 왼쪽 위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게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4% 세계 평균으로 90년대는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성장의 한계가 부딪히는데 80년에서 2010년을 보면 신흥국이나 개도국 성장률은 5%에서 10% 왔다 갔다 하고 선진국은 0%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경제로 나가서 원래 자원을 신대륙에서 가져다가 구대륙에 이제 쌓아가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1960년대 식민지 다 잊어버리고 70년대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오일쇼크 2번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이 깨지기 시작하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주로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외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적자 수지를 축적을 합니다. 빨간 그래프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경상수지 적자를 쌓아가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건을. 채무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래프는 선진국의 국가 부채를 따진 건데
개도국은 GDP의 40% 정도 됩니다. 근데 선진국은 100%, 120%는 넘거든요. 이 말은 이제 내년에 생산할 GDP를 올해 갖다가 쓰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진국이 현재처럼 사는 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세계 무역이고, 그 다음에 은행 신용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요 두 개가 망가지면 이제 바로 그 세계 경제, 현대 문명이 깨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500년, 최근 200년의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저성장 기조의 채무 경제를 형성을 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한 예전에 잘 나갈 때는 10%, 12% 하다가 여기가 79년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때 이렇게 성장이 떨어졌다가 점점 줄어서 98년에 IMF, 여기 2008년에 세계 경제 문제, 2020년이 이제 코로나 6개월 때문에 다시 하락해 있는 상태고, 이 대목에서 이제 그때 98년에 IMF 금모으기 했고, 2008년에 녹색 성장 시작했고, 이제 그린 딜, K 뉴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성장 지상주의에서 탈피해서 녹색, 그 다음에 혁신을 기준으로 하는 성장 지향으로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서구 사회가 성장해온 패턴, 자원 가져다 쓰고 사회유산을 점점 이렇게 깨면서 삶의 질을 악화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방향은 과학기술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생활 양식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생태 환경이 보존되고 사회유산이 유지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의 기본 구도고요. 요 그래프는 7만 3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현생인류 크로마뇽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뇽인들이 한 5만 3천 년부터 이렇게 커져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다 없어지고 크로마뇽인이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처럼 살아가는 건데, 202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보면 미래 가야 될 길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SDG 아까 보셨지만은 목표가 경제 발전 목표군, 그 다음에 사회 발전 목표군, 환경 목표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중간에는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퇴치 혹은 그 기약 해소 이런 부분의 목표 17개가 있고, 그 아래 196개 정도 세부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이거 다 달성을 해야 됩니다. 72년에서 2000 아랫부분이 좀 잘려서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72년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활동가들이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기후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기반의 200년 동안 성장을 한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농도가 300에서 400으로 올라갔고,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평균으로 0.8도, 우리나라는 1.8도입니다. 평균이 1.8도면 정상분포 이렇게 따져서 앞뒤로 최저 온도 따지면은 한 3, 4도 정도 이미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30도 넘으면 이 더워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지금은 34도, 35도 조금 있으면 뭐 7, 8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이만큼 썼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850년대부터 보면은 석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온실가스를 많이 내놨고, 지금 상태로 가면 여기쯤 갑니다. 평균 한 4도에서 5도 정도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죠. 0.8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도 이내에서 막아야지, 2100년까지 2도 이내에서 산업혁명 대비 온도 상승 한계를 막아야지 그나마 숨쉬고 살 거다. 아니면 1.5도 이내에서 막으면 좋다라고 하고, 2015년에 그래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파리 협정은 2도 이내에서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잡자. 그 다음에 각국이 알아서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감축하고 적응하고 안 되는 거는 손실 피해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돈, 기술, 역량 배양하고, 요 부분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는 온라인에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지만, 공공참여, 비국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여기 별도 독립된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92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 만들고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담은 97년 교토 정서 있고 2008년에서 2012년 동안에 선진국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교토 정서가 깨지고 3년 동안 부지런히 협상을 해서 2015년에 만든 게 파리 협정이고 2015년에 협정을 만들면서 2020년부터는 이 틀로 가자라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근간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채무 경제로 가 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이 지속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많이 꺼내놔서 2100년쯤 되면 전부 다 타 죽을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92년부터 2015년까지 파리 협정을 만들 때까지 매 주기마다 노력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틀을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는 2020년에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얼마를 잡을 건지를 갱신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면 2023년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기여분을 모아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25년에 다시 2차 NDC를 내고 5년마다 이렇게 숙제 검사를 받아가면서 이제 2100년까지 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제 재민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저성장 채무 경제로 가고 이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를 한쪽으로만 몰아온 상황에서 그 결과가 또 기후 변화로 이제 환경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걸 해결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유럽에서는 그린 딜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K 뉴딜의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1919년 작년 2월에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민주당 아니죠. 트럼프하고는 전혀 별개 아닌데 2030년까지 2,000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은 지금 교토 정서에서도 빠져 있고 파리 협정에서도 빠져 있고 아마 올해 11월 달 되면 이제 완전히 탈퇴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해서 미국이 좀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 2월 11일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전체의 그린딜을 제안을 합니다. 이건 2030년까지 저게 1354조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개별 회원국의 예산은 제외하고 유럽연합 정부 예산으로만 1354조 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해서 온실가스를 네트 제로로 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는 5월 12일 날 강요회의에서 K 뉴딜을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꼭 끼워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5월 20일 날 4개 부처에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지난 7월 14일 날 최종안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타임스팬이 2025년입니다. 73조, 국비 43조, 그 다음에 30조는 이제 지방정부한테 알아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뉴딜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공동 대표하는 이유진 연구원한테 이 슬라이드는 빌려왔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과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2050년 전에 넷제로라고 하는 건 온실가스를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딱 결론 수지 타산을 맞추면은 더 이상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상태로 만들겠다. 네트로, 그로스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 많이 심고 해서 그로스로 나오는 거 줄여서 넷제로 만들겠다는 거고, 주요 정책은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입장은 세계대전을 치르는 태세로 10년간 자원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유럽연합은 집행이사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집행위원회죠. 유로피안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연방정부 개념입니다. 연방정부 개념으로 유럽 의회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 대통령들이 모이는 거고, 유럽연합 강요회의하고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럽은 유럽 그린딜을 만들겠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넷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법제로는 유럽 기후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럽 기후 서약을 만들겠다, 유로피안 클라이밋 팩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라고 하는 거는 의회 이제 유럽의회 그 승인 동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법이 되는 거고, 팍트라고 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는 이 사회계약 관점에서 약간 다른 형태의 제도라고 하는데, 정부, 시민 혹은 뭐 기업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해놓은 것을 이제 팍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후법하고 유럽 기후 서약을 통해서 2050년에 온실가스 제로로 만드는 사회로 만들겠다. 2050년에 온실가스 제로로 만들려면 2030년에 35년에 유럽에서는 지금 엔진 달린 자동차를 더 이상 시장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쯤에 결정을 하겠다는데, 탄소세 안 내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유럽에 들어올 때는 관세로 탄소세만큼을 붙여서 그걸 여기 유럽 그린딜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담고 있고요. 9개 분야에서 거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농업, 환경,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경제 변환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 아니고 그린 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하고 누구의 딜이냐 그러면은 연방정부하고 회원국 모두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모두하고의 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기후법, 그다음에 유럽 기후 협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1,000억 유로 이상을 투자를 하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두 가지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되고, 2050년에 넷제로로 가는데 이 사양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을 보장을, 사회경제 변화에 취약한 회원국들하고 그런 계층들을 보존을 하는 정책을 쓰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어디서 가져다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유럽 연방 정부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고, 민간에서 한 2,800억 정도를 2,800조, 그렇죠? 5천조 2,800조 정도를 가져다가 쓸 건데, 정부 예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기구들, 신용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예산 더하기 민간 공공투자 더하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써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아예 딱 작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균형 해소, 지역개발, 결속기금, 사회기금,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해양업기금 등 다양한 기금들이 2050년에 넷 제로를 향해 가지고 자기네 사업 전부 내용들을 바꾸겠다는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5분 안에 정리를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2일 날 그린 뉴딜 끼워 넣자 4개 부처 합동 서면 보고서가 5월 20일 날 나오고, 거기 보면은 그린 뉴딜에는 3개 부분에서 24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그렇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전환. 근데 이 세 개 분야가 있는데 딱 목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50년에 우리도 넷 제로로 간다,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자료는 이따가 올라오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4일 날 이제 관계부 협의 거치고 서면 보고서 따라서 과제를 만들었는데,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이 K-뉴딜의 비전이랍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고, 탄소 우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정책 방향이나 추진 과제 이런 쪽을 보면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을 설명하기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은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만 강화하는 사람 중심 포용 국가 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맥을 맞추려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경제 전반, 경제 기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디지털 기반의 혁신 경제 역동성 촉진, 그린 뉴딜은 넷 제로를 위한 탈탄소 전환, 소셜 뉴딜, 안전만 강화는 좀 개념이 작기 때문에 소셜 뉴딜이라고 하면 포용 사회를 위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좀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달 만에 대통령 지시 받고 일주일 만에 사개부처 합동보고서 나오고 2달 만에 이제 과제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개념에서 그러긴 한데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그마한 항목이거든요. 5월 20일 이야기를 한 거는. 근데 실제로 7월 달에 보면 이게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또 타이틀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아까 초성으로 이게 멘붕 거버넌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범정부, 민주당, KNU들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 범국가적 역량 결집 이렇게 돼 있지만 이미 정부에서 5월 12일 날 그린 뉴딜 넣어라 이렇게 하기 전에 작년부터 온갖 세상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지자체든지 활동가들이든지 단체든지. 근데 12일, 20일, 7월 14일 하는 동안에 이런 구조나 의견들이 건의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하는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일 큰 문제가 거버넌스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 내용에 있어서도 이응, 치읓, 이응, 티읕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200이었는데 최고로 가도 40만 년 동안에 300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지금 400 넘어서 한참 올라갈 참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깃발을 올린 상황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오셨으니까 작년 말에 그린 뉴딜 광주 판짜기 100인의 원탁을 만들어서 의견을 많이 모아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글로벌 코버넌트 오브 메이어스라고 하는 세계 시장 서약 체계가 2017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2도씨가 상승한다고 하면 최대 폭염이 세계에 얼만큼 영향을 많이 미칠까 라고 하는 걸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홍수는 또 어떨까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홍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아직 잘 못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사실 지방정부 혹은 시민사회 단체 혹은 기업 이런 비국가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를 기후변화 협약의 이해 당사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의 공공부문의 참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파리 협정의 8조 조항까지 성립이 됐는데 요걸 받아서 이제 글로벌, 세계 전체적으로 혹은 지역의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2017년에. 지금 한참 작업하는 중이고요. 국내에서도 대략 한 10몇 개 지자체가 이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를 해서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경제학, 사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인데 실제 하는 일은 기후변화 협상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하고 기후변화 쪽에 2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100만 마일을 작년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데를 찍어봤더니 요렇게 나옵니다.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녔는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클리마투스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 클리마투스는 사람을 8개의 아종으로 나누는데 아시겠지만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사심이 없거나 사심이 있거나 부지런하거나 안 부지런하거나 이렇게 8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사심 없고 부지런한 품종은 아랫사람들이 꼭 보고 배워야 될 좋은 종자고
사심이 없고 똑똑하고 사심 없지만 게으른 품종은 꼭 할 일만 시키는 윗사람 종자이기 때문에 윗분들은 이런 분들이 오면은 좋죠, 일하기가. 그 다음에 똑똑하고 사심 많고 게으른 품종은 개선이 잘 안 되니까 불같은 말종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하고 사심 많고 부지런한 품종은 정말 큰일 나서 절의 고도에 유리않지 하고 불가촉해야 될 망종이라고 부르고, 안 똑똑하지만 사심이 없어서 부지런한 품종은 좋은 종자에 붙여 쓰는 더불어 종자, 안 똑똑하고 사심 없지만 게으른 품종은 윗사람 종자에 묶어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대리고 종자라 그러고, 안 똑똑하고 사심 많고 게으르거나 부지런한 품종은 반면 교사로 삼거나 그냥 두면 큰일 낼 거니까 꽉 묶어두는 종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8개로 나누기는 어렵고 사람 마음속에 이 8가지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좋은 종자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윗사람 종자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더불어서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누가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활동가들은 좀 위쪽으로, 가능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이제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코비드-19의 54일간, 52일이던가요? 54일 장마 끝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식론적인 단절 혹은 전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식론적인 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어로는 립듀린 에피스테몰로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거를 쭉 보면 어디까지 오다 끊어지고 새로운 게 보였으면,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야 지구가 돈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처럼 보면 단절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앞을 보면 그거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임을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재성공아들이고 우체국 전신기술자 하다가 디종에서 박사받고 한 분이 이제 바슐라르의 인식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철학이나 과학사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설명을 드리면 꼬박꼬박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거는 다음에 또 인연이 있어서 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